병이라고 하는 것도 삶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삶의 이야기다.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될 것이냐?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거냐? 사회생활을 잘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거냐?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둬야 될 거냐? 치료라고 하는 건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우리는 보통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을 실패나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무너진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울, 불안, 공황.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지만 이건 정말 고쳐야 할 문제일까요? 아니면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조현병과 조울증 회복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환자와 가족을 만나온 임상심리학 박사 배정규 교수님과 회복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온에 오신 걸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는 막 병을 고치는 방법보단 이 무너진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어떻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정신건강을 말하면 보통은 이 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회복을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회복 현장에 계시면서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고 느끼게 된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것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낫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 학술적으로 우리가 증상만 가지고 증상을 없애는 것, 이것이 치료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해야지 되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술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소개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을 대할 때에 가장, 특히나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이 정신질환 문제를 대할 때 가장 협의의 목표, 그러니까 좁은 시야의 목표가 우리가 증상을 제거하는 것, 네. 증상을 없애는 것, 요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협의의 치료죠. 영어로는 세라피이죠. 음, 근데 이 증상을 없애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할 것 같으면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신질환의 경우에 처음에는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또는 충동조절 장애든 또는 망상이든 환청이든 이런 증상들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 증상들을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 하면은 흔히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못한다, 대인관계를 못한다, 학교를 못 다닌다 등등 음, 사회적인 어떤 자신의 역할이라든지 대인관계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이 재활, 음, 리해빌리테이션이죠. 그래서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것을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 그러니까 정신재활 또는 음, 정신과적 재활이라는데,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는 개념은 이게 사회 재적응이죠. 사회 복귀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리커버리 이야기거든요. 삶에서의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될 것이냐,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거냐, 사회생활을 잘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거냐,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둬야 될 거냐 하는 음, 이런 세 가지 목표가 있죠. 네. 요 세 가지 목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이 정신과 치료의 목표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회복이다 또는 재기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이죠. 있는 음, 것인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치료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보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네. 집에만 박혀 있고. 그래서 재활을 생각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치료나 재활 정도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지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아직 제대로 소개가 안 되고 음. 있거든요. 근데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은 인제 당사자들의 회복 경험으로부터 발전된 학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0 년대 이후로는 이 정신질환 치료에서는 리커버리가 최상위 목표고 이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를 해야 되고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야 된다. 개념이 이제 이렇게 정립이 돼 있죠. 이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가족이나 당사자들한테 전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참 새로운 개념을 전해 준다는 게 여의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리커버리다." 하면 "그게 음. 뭐냐?" 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과적인 질환에 걸렸다면 무조건 협의의 치료, 그 가장 좁은 범위이고 무조건 증상을 없애야 된다. 요런 생각에만 매달리는 분들이 많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의 단계,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리커버리라고 불리는 이 단계, 임상 현장에서 보셨을 때 편의상은요 회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리커버리를 이제 재개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게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어떤 중요한 신호가 뭔지 궁금한데요. 그게 어떤 증상인지 아니면 어떤 삶의 태도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그런 게 드러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는 아마도 삶의 태도라고 해야 될 텐데 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질병의 경우에도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이 빨리 해결 가능한,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문제, 가벼운 질병이었다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증상, 어떤 종류의 질병에 걸렸는데 우울하다, 불안하다, 가벼운 우울, 가벼운 불안의 경우에 그래서 작은 노력만으로 금방 우울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졌다 하면 다음 단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진 것도 없고 음. 관계가 훼손된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 진로가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이렇다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우울이나 증상, 불안이라는 증상만 없애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또는 어떤 질병의 종류들 중에는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삶이 망가져 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따지더라도 아주 가벼운 우울이나 가벼운 불안이나 요런 것처럼 아주 가벼운 문제들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들, 좀 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문제들도 있고 매우 심각한 문제들, 음. 매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문제들도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주로 보고 있는 이 조현병이나 또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가 정식 진단명인데 흔히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현병이나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 요런 문제들은 이제 심한 정신질환이거든요. 네. 중증 정신질환. 이게 치료하기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음. 흔히 이야기하고 정의상 2 년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 치료 기간 사이에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삶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은 문제일 것 같으면 삶에 미치는 여파가 적으니까 병 자체만 두고서 우리가 생각하고 치료하면 되지만 이제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심각한 병의 경우에는 병이 발병해서 병을 치료해 가는 기간 동안에 삶이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병만 보고 있을 수 없고 삶도 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낫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도 단지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병의 증상으로 시작됐으니까 병의 증상만 없앴다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없는 게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음. 이미 이 병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 버렸는데. 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이것이 질병이라 하더라도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병뿐만 아니라 삶을 함께 봐야지 되는. 그리고 전체 삶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병을 봐야지 되는 요런 종류의 문제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이라는 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회복이 단순한 어떠한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의 문제 같기도 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 작게는 우울이나 뭐 불안이 있을 거고 좀 더 크게는 이제 조울 같은 상태들이 제가 이해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도가 굉장히 음. 다른 그러면서 삶이 크게 흔들렸을 때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모습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상태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흐름이 있다면 그중에서 교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뭘지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그 우울증을 방치하고 놔뒀다가 그게 더 큰 걸로 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좀 더 다른 문제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인제 병이라고 하는 거를 학술적으로 정의할 때에는 각각의 병은 별개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우울증이 있고 우울장애가 있고 불안장애가 있고 예를 들어 강박장애가 있고 PTSD 같은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고 그리고 인제 조금 더 심하게는 인제 조현병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또 조현정동 장애도 있고 등등 이렇게 인제 수많은 인제 이 정신질환에도 병의 종류가 있죠. 근데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병들은 서로 간에 다른 병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울증이 더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 해서 이게 막 심해지면 나중에 조현병이 된다. 음. 뭐 이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술적으로는. 그냥 네. 우울증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더 심해지면 더 심한 우울증이 되는 거지 음. 우울증이 조현병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다. 조현병인 사람들이 처음 발병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바로 조현병으로 확 발병하느냐. 그게 처음에는 어떤 불안 장애, 애가 막 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거나 우울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걸로부터 시작이 된다거나 이렇게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얘가 사춘기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둔다거나 '집단에 힘든 일이 있겠지.' 하고 내버려 둔다거나 그냥 뭐 '우울증인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둔다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망상을 이야기하고 환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 깜짝 음. 놀래 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조현병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게 흔한 발병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이게 뭐 서로 뭐가 더 심해진다 해서 조현병이 된다, 조울증이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 내지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불안, 가벼운 우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네. 요렇게 음. 된다는 게 이야기이고요. 네. 이것이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삶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척척 잘 풀어지고 잘 되면 네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오지 않는 거죠. 음.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뭐 소화불량이 오고 음. 여기저기 몸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오는 것처럼 이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고 우울을 느끼게 되고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인제 그게 많이 심할 때에는 환청도 듣게 되고 망상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전부 다 음.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삶에서 작은 어려움에 봉착하면 정신질환도 작은 종류의 어떤 문제들, 작은 불안이라든지 강도가 약한 불안 강도가 약한 우울 정도를 경험하겠지만 삶에서 경험하는 이 힘든 일들이 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한 음. 일들이면 이제 심한 종류의 이제 어떤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학술적인 이 병에 대한 정의상으로는 '각각은 별개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볼 때에는 그게 그렇게 각각을 별개라고 꼭 볼 수 있는 건지 네. 의문스러울 때가 있고 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조현병 환자들, 모든 조울증 환자들은 처음에는 그것보다 훨씬 가벼운 병들로부터 음. 시작되니까 그런 네. 문제들을 보이다가 결국은 감당이 안 돼서 드디어 망상, 안청 또는 심한 조증 이렇게 이런 게 터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꼭히 정말 연속성이 없다, 음. 각각 별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건지 의문이 어. 있다. 네네. 그런 거죠.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러한 정신 질환들이 음. 생기는 아마 그 이유가 '내가 음. 원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제가 하나로 이해를 음. 했고 또 음. '나에게 닥친 어떠한 그런 역경 같은 게 너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정말 큰 사건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이제 디딤돌로 여기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반면 똑같은 사건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개인의 기질의 그냥 차이일까요? 아니면 이게 이런 역경에 좀 더 강해지는 그런 게 또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차가 있죠.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뭐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는 뭐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따돌리고 뭐 선생은 자기를 혼을 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음. 그걸 또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자기가 방법을 궁리해서 애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을 찾아내서 친하게 지내고 선생한테도 인정받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원하던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심하게 좌절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에 비해서는 툴툴 털고 다시 또 공부에 집중해서 다음에든 그다음에든 그 학교에 결국은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는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인제 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조현병이나 조울증 또는 뭐 조현병, 조울증이 아니라 공황장애든 또는 뭐 심한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자기가 마음만 똑바로 먹고 음. 자기가 결심해서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인제 흔히들 쉽게 생각을 하죠. 아.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질 않아요. 우리가 인제 음.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니까 마치 우리 이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을 약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고장 났다.'라는 음. 개념, 고장 난 테레비처럼 네네. 생각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전문가들도 지금 정신의학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이 정신질환 문제를 하나의 '고장 났다.'라고 보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결합 모형이라 하거든요. 네.
결함 모형, 부족하다, 음. 결핍되어 있다, 결함이 있다. 그럼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결함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결함을 보완한다, 보충한다, 해결한다. 그럼 이게 치료다. 요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결함 모형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원인이 뭐냐를 찾고 싶어 하겠죠. 원인이 뭐냐? 음. 그 원인을 네.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주 강력한 관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신의학이나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이런 데에서 결합 모형으로 그 일반인들의 시각도 그렇고 음. 이거는 뭔가 보통 사람보다 부족한 거다, 모자란 네. 거다. 네네. 그러니까 지가 힘든 걸 못 견뎌내고 저렇게 되는 거지. 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결함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차이, 다름으로 봐야 될 것이냐를 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사용하는 비유가 저는 이제 "일급수 물고기다."라는 비유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그들은 일급수 물고기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의 우리 이 세상이 삼급수 사회다."라고 음. 하는 거죠. 삼급수물이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간에 너무나 쉽게 상처 주고 요런 그 "3급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지금의 이 사회가 3급수 물이면, 혼탁한 물이면 이 3급수 물 속에서 잘 살아가는 어종도 있겠죠. 그 3급수 어종이 네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3급수 어종이라 할 때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들은 1급수 어종이다. 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급수 물속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들을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음.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 그래서 인제 지금의 우리의 치료라고 하는 게 이들이 제 비유대로 1급수 어종이라면 1급수 물웅덩이를 만들어 주면 이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불행히도 이들이 탈이 나서 절절매게 되면은 그냥 약을 먹여서 다시 3급수 물속에 집어넣고 "남들처럼 살아가. 너도 남들처럼 음. 살아가."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친구들이 보면 분명히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몇 가지 성품이라든지 특성이 있어요. 우리 음. 조현병, 조울증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에 얘들이 착했다라고 하거든요. 음. 착한 애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속 하나 안 썩였다. 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두고 음. 계속 이제 고민을 했었죠. 했는데 착하다는 게 결국은 보면 이제 비주장적인 거다. 자기가 음. 불만이 있거나 해도 말을 하지 않고 꾹꾹 참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욕구가 어떤 게 있냐면 화목의 욕구, 음. 진실성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되게 강한 친구들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고 싶어 하고 거짓말 못 하고 등등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이 기질적인 특성들, 이런 종류의 특성들을 지닌 채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지지받고 격려받으면 강점으로 발휘가 될 텐데, 음. 지지받고 격려받지 못하고 쥐어박히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들에게 음.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음. 네가 갖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노력해서 너도 남들처럼 살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약을 먹이고 나아가선 다른 어떤 노력을 하라 하고 해서 "너도 남들처럼 살아라."라고 요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이것을 그런 결합 모형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음. 다르다라는 네.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음.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들의 그 다른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그 다른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음. 만약에 그들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한다면 그들은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나 음악가나 미술가들은 음.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쵸. 기본적인 어떤 성향부터 좀 달라요. 그런 그 다른 부분들이 이들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음. 저는 이제 이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데, 저는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안전의 욕구가 강하다, 어떤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게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이 강할 뿐만 아니라 또 생각에 조금 융통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음.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들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를 붙들면 거기에 에, 집착하고 계속 그거를 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특성들이 하나를 붙들고 생각이 많다, 하나를 붙들고 늘어진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게 발휘가 되려고 하면 이게 좋은 창의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대학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음악, 남들이 하지 않는 미술, 이런 거를 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의 이런 특성들이 좋게 이게 방향을 잡아갈 때에는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음. 성취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결함이 아니다, 다름으로 네.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 싶어요. 그게 아마 가장 먼저 우리가 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런 공황 같은 증상을 경험했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쭉 자라왔고 저랑 불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제 딴에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제 딴에는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불안이라는 게 찾아오면서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왜 내가' 약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왜라고 하고 '나한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약간 문제를 계속 찾는 그런 관점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일단 누구나가 내가 멀쩡하고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내가 그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너무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아 나한테도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더 따뜻하게 그런 분들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저처럼 '왜 나만 이런 상태가 됐을까?'라고 스스로 자책을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런 우울이나 불안 혹은 이보다 더 큰 증상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이게 없애야 할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떤 신호로 이해하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처럼 이것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죠. 어떤 종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들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보니까, 이것이 일단은 낯선 경험이잖아요. 네. 낯설다가 보니까 한 개인으로서도 뭐 우울이 오든 불안이 오든, 또는 더 심한 이제 망상이나 안청이 오든 무조건 하건 이래서는 안 돼, 없애야지 되는 거로 인제 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전문가한테 찾아가도 전문가도 무조건 없애야 되는 네.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없애기만 하면 다시 원래처럼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없애려고들 다들 노력하죠. 당연히. 음. 그래서 뭐 쉽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별 문제 없었던 듯이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쉽게 없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든 없애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인제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인제 쉽게 없어지거나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으면 이것의 의미를 발견할 기회가 없겠죠. 그 뭐 내 인생에서 별일 아닌 그냥 그쵸. 스쳐 지나가듯이 있었던 일일 뿐이니까. 그런데 인제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서 이걸 붙들고 씨름에, 씨름에, 씨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제 여러 가지 고민과 경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제 이게 끝끝내 안 떨어지면 그 고민을 하겠죠. '이거 꼭 없애야만 되나? 더불어 함께 음.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도대체 나한테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 인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오랫동안 겪은 음.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음. '내가 조현병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 자식이 조현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예, 잘 이겨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음. 그러면 내가 미처 나 음.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 뻔했다. 내가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헛되게 살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 다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보다 많이 교만한 사람으로 음. 살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인제 이것의 의미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저도 인제 이 문제를 이런 사람들을 쭉 상담하고 접해 오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인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거죠. '아, 이게 이유 없이 오진 않는다.' 말이에요. 네. 이것이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는 정신질환은 오지 않아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음. 내가 네. 엉뚱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쓸 때, 네네. 그때에 오는 것 같다. "너 그거 그 방향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오는 것 같다 하는 게 인제 제 생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때, 인생이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럴 때에 이것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오면 멈춰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구나.'라고 네네. 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필요를 우리가 얕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증상이 생겼으니까 이 증상만 없애면 원위치시킨다. 원래대로 이걸 치료다. 증상이 있기 전의 상태로 만든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게 아주 얕은 생각인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처럼 만약에 이것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오는 것이라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라면, 나아가서는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너 그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해서 이런 증상이 오는 것이라면, 이것을 단지 증상을 없애고 '모든 게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오히려 증상이 오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 '잘 네네. 그쵸. 되었다. 아, 내가 네네. 미처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라고 네.
극복하고 이 증상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이죠. 아.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한국에서 워낙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목표가 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어떠한 그런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 사회가 정해 놓은 어떠한 그런 성공이란 것을 끊임없이 쫓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얻어맞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게 심할 때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저 또한 저한테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 회복은 이제 단순히 증상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한 질문으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교수님께서는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심리 치료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왜 함께 가야 한다고 보는지 조금 더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인제 약물인데 약물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약에 대한 두 가지 크게 보면 그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약은 절대 안 먹으려 하고, 약은 절대 안 먹으려 하고 약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 태도가 있고요. 뭐 우울이든 음. 불안이든 또는 공황이든 망상이든 환청이든 조증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약은 절대 안 먹고 약이 아닌 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있고, 또 하나의 태도는 약만 콱 믿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만 1 년을 먹든 2 년을 먹든 먹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될 거다 생각해서 약만 먹고 다른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인제 이 정신질환은 어찌 됐건 뇌의 질환이다라고 인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인체의 기반이 뇌라고 하는 곳인데, 그 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위장이다, 심장이다, 신장이다 등등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뇌장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원리가 위장하고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음식물을 소화해내는 기관이 위장인데, 이 위장이 때때로 음식물이 낯설거나 너무 과식을 하거나 등등 하면 위장이 음식물을 소화를 못 해내서 절절매게 되는 그런 탈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뇌장이란 말이에요. 뇌장이라고 하는,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은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음. 우리가 수시로 눈으로 보고 듣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것과 나의 기억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정보를 소화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이것이 너무 낯선 정보가 들어오거나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나 등등 하면 정보 처리를 못해서 오류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뇌가 탈이 난다, 이렇게 인제 되는 것이고, 원리상으로 볼 때. 그랬을 때 지금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이 병은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더라. 그런데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절대로 나쁜 물질이 아니에요. 그 좋은 물질이에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작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활발하게 하게 되고 어떤 의욕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적당해야 되는데 지나치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래서 생각을 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한다. 우리 조현병, 조울증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해요.
남들 같으면 금방 잊어버릴까, 한번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뭐 좀 저녁 때쯤 되면 뭐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몇 날 며칠을 계속 이를 못 떨쳐내고 계속 생각한다. 어떤 의문이 떠올랐을 때 계속해서 생각한다. 음.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계속해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요런 게 인제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 생각만 많으냐면 그게 아니라 그에 따른 감정들, 뭔가 불안했던 감정, 화나는 감정, 모든 감정도 그만큼 증폭이 돼 있어요. 감각도 예민해져 있고 감정도 증폭되어 있고 생각도 많고, 모든 게, 그러니까 뇌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죠. 뇌가 지나치게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걸 크게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 하나는 약을 먹여서 이거를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작용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뇌를 안정시켜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잠을 푹 자서 안정시켜 줘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약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약을 먹어서 뇌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 줘야만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뇌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걸 해도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뇌를 안정시켜 줘야 되고, 그럼 뇌만 안정시켜 준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시켜 줘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안정시켜 줘야 돼요. 또 영성적으로도 안정시켜 줘야 돼요.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일단 안정을 시켜 줘야 되죠. 안정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안정을 시켜 주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일단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 첫 번째. 근데 약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 약만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의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치료제라고 생각하는데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억제제예요. 지금 뇌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활동을 눌러주는 것일 뿐이에요. 이 눌러놓은 동안에 다른 일들을 해서 안정을 시켜야게 되죠. 예를 들자면 상당수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대인관계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대인관계를 하는데 서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책을 몰라서 절절매고, 이런 대인관계 스킬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약 먹인다고 해서, 약을 통해서 대인관계 스킬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약을 먹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줄어들 수는 있고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대인관계 스킬이 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약만 먹으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약을 먹어야 되고, 아까 심리 치료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심리 상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을 하는 거, 의논해 주는 게 중요하다. 심리 상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음. 여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지지, 특히나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죠. 그 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자면 약물 치료와 그리고 심리 상담과 그리고 가족의 지지. 요 세 가지가 일단 치료의 출발점이다. 이 세 가지가 제공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음. 네. 요렇게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긴 할 건데, 그럼 예예. 말씀을 해 주신 이런 삶의 기능들은 단순히 치료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삶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모두가 작동을 됐을 때 이 다시 살아보는 과정에서 내 삶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제공이 될 때에 결국 삶이 다시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치료와 회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놓치게 되는 그런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 한 개인의 그의 경험이라는 점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음. 그의 주관적인, 그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치료라고 할 때 겉으로 보고 쉽게 판단을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건 정상적이지 않아.' 음. 그러니까 약을 먹여야지 돼. '저건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저건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 푹 쉬도록 해야지 돼.' 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음. 우리가 '저건 정상적이지 않아.'라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나의 판단에 입각해서 그에게 약도 처방하고 그에게 쉬라고 말도 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말으라."고 조언도 해 주고, 음. "이런 게 좋겠어. 저런 게 좋겠어."라고도 해 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들 놓치는 게, 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상당수 경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 네 입장에선 지금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난리를 칠 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본인한테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데, 이 작업을 흔히 소홀히 하거나 생략한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도 얼른 납득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 상태 정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경험을 좀 표현을 해 주는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죠. 인제 망상이나 환청이 있으면 계속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또 조증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막 충동에 이끌려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대화 자체가 수월하질 않다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화를 차단하고, 그래, 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제정신이 아닌데 저 말을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서 대화를 차단하고 내 생각대로만 한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의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한 만큼 제대로 잘 도와줄 수 있다. 그의 입장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헛짚은 게 되죠. 헛된 노력이 되는 거죠.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는 게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의 입장, 그의 경험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자면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는 경청을 통해서만 음. 그게 가능할 텐데, 그의 입장을 하여튼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자기결정권의 개념이죠. 이게 그 자신의 문제이니까, 그 자신의 인생이니까 최대한 치료 과정에서 음. 그의 뜻을 존중해 주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네. 네. 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삶에서는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에서 이제 이 회복을 또 치료가 아니라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네. 그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달하기 쉬운 용어를 찾아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말로는 회복으로 번역하고, 제 경우에는 재기라고도 번역하고 하는데, 이 용어가 학술 용어로 처음 등장했는 게 1990년도예요. 그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재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윌리엄 A. 앤소니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그분이 이제 보스턴 대학 안에 이제 정신재활센터,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임상심리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1980 년대에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들을 앓다가 인제 자기 나름대로 회복이 잘 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쓴
그 자서전, 수기들을 많이 모아서 읽어봤죠. 한 40몇 편인가? 저도 정확히 지금 편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복 수기를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 그 회복 수기에는 전문가들의 학술 연구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던 개념,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바로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리커버리 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나는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나의 리커버리를 방해한 요소는 이런 것이고, 나의 리커버리를 촉진한 요소는 이런 것이고,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리커버리가 뭐냐? 그전에까지 전문가들은 증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아니면 그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의 어떤 직업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 기능, 대인관계 기능, 이런 건 아니면 증상, 불안, 우울, 망상, 안각 등등, 이런 증상에 관심을 가지고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했지, 리커버리라는 거를 가지고 학술 논문 주제로 논문들을 쓴 적이 없었는데,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우선 이 리커버리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리커버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 리커버리의 촉진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리커버리의 방해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논문을 써야지 된다. 이거를 학술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촉구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발표한 게 1990년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이 정신재활 영역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리커버리 연구의 붐이 일었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리커버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리커버리를 연구한다는 건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면, 학자들이 들어서 이런 회복된 당사자들을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과 한 10년 만에 많은 연구들이 축적돼서 드디어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리커버리가 최상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 정신질환 치료에서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치료, 재발, 리커버리가 있는데, 셋 중에서 리커버리가 최상의 목표가 되어서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딱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리커버리 개념을 접하고 이것을 제가 하는 교육에 하기 시작한 게 1993년부터예요. 엄청 초기부터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결국 뭐냐는, 우리가 병 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삶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병과 삶이 함께하는 것인데, 삶 속에 결국 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 병을 치료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살자고 치료하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 살자는 게 뭔지, 잘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 리커버리 개념을 학생들 강의 때에도 하고, 가족 강의 때에도 하고, 당사자 강의 때도 하고 등등, 리커버리 개념을 적당한 소개를 한다고 소개를 하는데, 항상 소개를 하면서도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나 학생들, 전문가들은 한테는 더더욱 전달이 안 되고, 그나마 자기의 경험이 있는 제일 전달이 잘 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들은 제일 바로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전문가들이 제일 못 알아듣고. 그게 도대체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 거냐.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회복이라고 번역하지만, 회복이라는 단어도 전달이 안 되거든요. 회복하면은 흔히 치료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증상을 없애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고도 구분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것은 병과 관계없는 단어, 이것은 인생과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해서, 저는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재기라고 번역해야 된다 라고 재기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도 사람들한테 생소하고 낯설어서 사람들이 안 와닿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차용한 용어가 리모델링이에요. 어. 리모델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집을 네네. 리모델링 한다. 그쵸, 그쵸. 리모델링은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음.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치료라고 하는 건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단지 병이나 증상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엎는, 그래서 인생을 부분 보수해야 되면 부분 보수하는 거고, 전면적으로 집을 탁 털어서 새로 그냥 털어 지어야 될 거 탁 털어 짓고,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내가 네. 원하는, 내가 살만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하고 강의를 하니까 이게 전달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 인생의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게 아. 돼요. 네. 정말 그렇네요. 그 리커버리가 주는 뭔가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그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니까 정말로 그 내 인생은 이제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은 그대로 있지만 그거를 다 뜯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전과는 또 다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가 정말 잘 와 닿네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 회복의 출발점으로 자기 노출과 이제 욕구 탐색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당사자들이 보면은 늘 자기 안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내지는 약을 먹기 시작해도 약물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고, 아무튼 발병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만 모든 게 그때 해결되어 가는 게 아니고, 아직도 뭔가 어떤 작업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안에서 발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노력을 안 해서 사회적 붕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딴은 약도 먹고 노력해도 사회적 붕괴가 오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사회적 붕괴가 온다는 건 학교 다니던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등등, 친한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친구 관계가 없어지고, 뭐 결국 사회적 역할이 없어서 방 안에만 갇혀서 지내게 되고, 이런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오고, 사회적 붕괴가 오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온다.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손상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등등,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오냐면 침습적 반추가 와요. 반추라고 하는 건 되새김질인데,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쓰는 용어를 심리학에서 가져온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 생각이나 감정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되새김질을 하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침습적 반추가 있고, 하나는 숙고적 반추가 있거든요. 침습적 반추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추예요. 내가 생각 안 할라 해도 문득 생각나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비의지적인, 내 뜻대로 온오프가 안 돼. 이게 이제 침습적 반추고, 숙고적 반추는 온오프가 되죠. 내가 생각하려고 할 때만 딱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자 하면 딱 꺼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 침습적 반추는 고통으로 가는 길이고, 숙고적 반추는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 내지는 외상 후 성장,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다 입증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고난, 역경, 외상 이런 걸 경험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장,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성장으로 가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작용하는 게 반추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심습적 반추를 멈추고 숙고적 반추로 넘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랬을 때 침습적 반추를 멈추고 숙고적 반추로 넘어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자기 노출, 하나가 사회적 지지예요.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개방 또는 자기 표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기 개방 또는 자기 표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그래서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다. 근데 이게 학술적으로 볼 때 일단 그렇다. 하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은 제가 아까 1급수 물고기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것이 결국은 착하다. 착한데 자기 주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먹을 거 친구한테 빼앗기고도 자기 참고, 자기 순서에 밀리고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참고 지내는 이런 스타일이거든. 내가 참고 내가 쟤한테 잘해주면 지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양보하면 지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요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차곡차곡 쌓여오죠. 마음속에. 화가, 속상한 게. 이렇게 쌓여오다가 어느 날 돼서 드디어 난 이렇게 못 살아 하고 이제 뻥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쌓인 거를 사실은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 안에 이 쌓인 게 많으면 이게 안에서 썩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안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내 음. 안에 있는 화라든지 나쁜 기억들이라든지 이걸 다 끄집어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이 비주장적인 입 꾹 다물고 있던 애들이 결국은 입을 열고 말로 따박따박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첫 출발점으로서 무조건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기 노출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네. 근데 물어보셨던 게 자기 노출을 왜 해야 네네. 되는가 이야기였나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비단 이렇게 뭐 조울증이나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인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랫동안 억눌려졌던 감정이 굉장히 많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 대인데 어릴 때 막 10대 아니면은 그전에 왜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알기까지 정말 시간이 걸리는데 그중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그 감정을 적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자기를 노출하는 거가 우리 전체, 삶 전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예를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다들 편안해지는 거죠. 음.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봤을 때의 이 변화 과정 내지는 경과,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발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과를 밟게 되느냐,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라고 했을 때 장기간의 연구를 해보면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한동안은 이 삶이 무너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삶이 무너져 가요. 우리가 뭐 병원으로 쫓아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등등 한다고 해서 약을 딱 먹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딱 멈춰지고 다시 일어섰냐? 그게 안 되고, 약을 처방받아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다. 내지는 약을 안 먹고 버티면 버틸수록 또 더 무너진다. 아무튼 한동안은 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다.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가서 이 무너지는 게 멈추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뭐냐면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 수용인데,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면 억지로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수용이 되는 게 아니다. 고 나와요. 당사자들의 회복수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물처럼 어느 날 찾아오는 것.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뭐냐면 나는 지금 백수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눈 뜨면 갈 데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상태고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고
등등. 그래서 이게 속상하고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화내고 스스로도 속상해서 대굴대굴 구르고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그렇게 속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 언니가 사준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일종의 뭐죠? 인생에 대한 어떤 책이었겠죠. 근데 그 책을 읽고, 아, 내가 이 책의 쓰인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음.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연말이 지나고 새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것이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고생은 다 지나갔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종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음.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는 마음이 들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는 네. 예기치 못한 음. 순간에, 네.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설이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더라.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하는 게 요게 이제 수용인데 이 수용이 전환점이에요. 저희가 수용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제 얘기를 나눠 볼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글 쓰는 게 자기 노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또 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게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왜 운동, 이 몸을 다시 쓰고 느끼는 이런 경험이 정신적인 회복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아까 자기 노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자기 노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 사람을 앞에 두고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법. 말로 꺼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 말로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음.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글로 쓰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글로 쓰는 거조차도 글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에 몸으로 음.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춤을 추는 방법도 있고 등등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굳이 그렇게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단지 운동하는, 몸을 음. 움직이는, 열심히 움직이는 이런 방법들, 그런 방법들도 이제 엄청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자기 자신과. 이게 내가 사실은 나하고 많이 싸우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음.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엄청나게 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서로 화해가 돼야 되죠. 결국은 이게 인제 자기 수용이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작업을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 거냐.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내가 나 자신의 이야기를 내가 꺼내고 내가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이 나를 수용해 주는 경험은 내가 나를 수용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막 화를 부릴 때 엄마가 들어서 또는 남자친구가 들어서 "괜찮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해 주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내 몸의 감각에 친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더 잘 알게 되는, 내 몸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과 친해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매우 중요한 게 자기 몸과 친해져야 돼요. 내 몸에서 오는 감각들을 잘 인식하게 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할수록 어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하고 친해지는 작업, 그 운동이 몸하고 친해지게 만들어 주기 네. 때문이다. 그렇게 어. 생각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 굉장히 많은 이제 회복의 실천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자기 노출을 위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하는 것. 나를 노출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나를 알아가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명상도 같은 이유로 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툴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그 명상 또한 이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명상도 자기를 알아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죠.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수용,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수용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 이게 우리가 인제 회복에 이르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인제 자기 노출로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네. 자기 노출. 그러니까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 자기 노출을 하면 자기 탐색이 더 촉진이 되고 자기 탐색을 하게 되면은 자기 수용이 더 촉진이 되거든요. 음. 요렇게 되죠. 그 자기 네네. 수용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자기 노출을 더 쉽게 하게 되고 자기 탐색을 더 쉽게 하게 되고 또 자기 수용을 더 쉽게 하게 되고 요 음.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랬을 때 자기 탐색에서 자기 수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한 게 용서, 화해, 음. 감사. 음. 용서, 화해, 감사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뭐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그렇죠. 자기 노출도 자기가 자기 노출을 하겠다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아무튼 용서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 이게 타인에 용 대한 용서도 중요하지만 네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음. 그럼 그 말씀하신 이 용서, 화해 용서, 네. 화해, 감사. 네. 이 모든 게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타인과도 마찬가지인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래야지 진짜 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많은 툴이 있는데 이게 사실 완벽하지 못해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그럼요. 그럼요.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물론 어떨 때는 급격하게 속도가 나기도 하겠죠. 어떨 때는 점진적이기도 할 거고. 중요한 것은 인제 방향을 돌려잡는 건데 제가 이걸 악순환, 선순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악순환으로 가고 있던 내 삶을 멈춰 세우고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인데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돌려잡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죠. 저는 항상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급해하지 마라. 음. 조급해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자꾸만 이제 조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으면 됐다.' 음. 방향을 잘 잡았으면 그다음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음. 조급해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아 예. 말씀이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경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경청이라는 게 사실 남의 얘기를 듣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얘기 경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남의 얘기를 듣는 경청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청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했고 또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왜 우리 안에서 계속 나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없앤다?
그렇게 해서 그냥 듣는 게 제대로 듣는 건지 어떻게 경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방법과 내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는 방법. 이제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무조건 관심이죠. 관심이 있어야 되죠. 음. 관심이냐 무관심이냐. 관심이 있으면 일단 시간을 내가 내줄 거고 온전하게 들어보려고 하게 될 것이고, 관심이 없으면 듣는 척만 할 것이고 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듣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단 없이 듣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죠. 뭔 말을 하는지 한번 내가 잘 들어보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자. 라고 해서 잘 들어보는 데 초점을 둬야 되죠.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서 들어야지 되죠. 필요하면 질문을 하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 관심 이야기와 같은 거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으면 궁금증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궁금증과 호기심을 느끼고 뭔가 질문을 하면서 들을 것이고 네, 흔히는 우리가 대화를 한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듣는 척하면서 내가 자꾸 판단하다 하거든요. 아, 저건 옳은 이야기야, 틀린 이야기야. 저거 틀린 이야기니까 내가 이렇게 충고해 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못 듣게 막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래서 충고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상담이라는 것도 그렇고 가족 간의 대화도 그렇고 충고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수의 경우에 대화의 목적을 충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충고하려는 생각이 없어야지 돼요. 충고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잘 들어서 일단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죠. 결국은 경청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해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거.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지가 뭔 말을 하는지를 지 입장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거.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참 이게 안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워낙 내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내 식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고 알았어 하고 이런 식의 대화 방식에 우리가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결론을 보류하고 지 이야기를 진짜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방식의 대화가 참 음,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 안 쉬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청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비로소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더욱 경청하게 돼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로 강조하고 싶으면 판단하지 말고 들어라. 비판단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음. 제대로 들린다. 그 이야기. 타인과의 대화에서는 어떻게 하면 네. 경청을 잘하겠느냐 할 네네. 때 비판단적으로라는 이야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쩌면 비슷한데 우리가 흔히 끊임없이 내가 나 자신이 어떤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비판단적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명상이나 참선할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한테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를 내버려 둬라. 이것에 대해서 끌려가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호흡을 하면 호흡을 하면서 그냥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하고 알아차리고 내버려 둬라. '알아차리기만 해라.' 이런 생각을 하네.'라고 지금은 아마 저한테 질문하신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의논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해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자기가 자기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내가 하는 말이 사실 이렇게 에고에서 나오는 거짓된 그런 얘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또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싸워야 되나? 그래서 이 경청을 내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정말로 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아. 그건 나한테 독이 되는 건지 그거를 무슨 또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인제 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질문만 하고 이야기를 듣지 말아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마라. 질문만 하고 1분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원서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질문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질문만 하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나는 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10 뭐 한 5초 생각하고 딱 자를 수 있으면 자르면 제일 좋고,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만 던지고 생각나는 거는 가급적 빨리 자르면 좋은데 안 되면 한 1분 정도 내가 생각을 따라갔으면 자르라는 거예요. 1분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는. 생각으로 답을 얻으려 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으로 얻는 답은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90% 이상이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특히나 중요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거의가 다 가짜예요. 생각은 항상 임시모면하는 답만 내놔요.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내놓고 임시모면하는 답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만 던지고 머리로 답을 구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질문만 계속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느 날인가 문득 내 안에서 올라와요, 답이. 생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열정으로 올라와요. 뭔가가 올라오는데 진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올라오면 내가 알아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 내 안에서 뭔가가 올라올 때까지, 어떤 종류의 열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만 던져라. 생각은 따라가지 마라. 생각은 가급적 짧게 해라. 길어야 1 분이면 족하다. 네. 그 생각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어. 굉장히 제가 뜨끔했는데 저는 생각하고 ABCD 모든 상황을 다 적어서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막 생각하는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고민되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인제 뭐 간단한 일들은, 간단한 의사결정은 음. 우리가 뭐 금방 생각해서 '요렇게 할까, 요렇게 생각해서 해도 돼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 중요한 의사결정,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질문만 던지고 내 음.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올 때까지, 답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음. 예. 제 의견이에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청을 위해서 판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관계가 부모다 또 자식이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좀 더 내가 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좀 판단하고 조언을 하려고 드는데 심지어 그런 관계에서도 판단이나 조언을 안 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입을 닫아라가 좀
좋은 답이 될까요? 일단 말하고 정 싶어도 일단 다 그렇죠. 말을 하지 정 말아라. 정이 안 될 때에는 항상 꿀꺽 삼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요만큼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입을 꽉 닫고 꿀꺽 삼켜야지 되죠. 네네. 그게 가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이고, 이제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게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스스로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에 대한 권리는 지가 가지고 있다. 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자,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 대한 결정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 거냐의 권리는 자기한테 있다. 몸이 지금 누워 있을 거냐, 앉을 거냐, 일어날 거냐, 뛸 거냐, 음. 몸이 방 안에 있을 거냐, 거실에 있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 자기 몸을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한 권리는 지한테 있다.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권리는 지한테 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몇 시에 일어날지, 오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몇 시에 잘지 등등. 이 권리는 지한테 있다. 이건 지 권리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권리는 자기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 돼요. 요게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러면 애는 애대로 자식의 자기결정권이 있고, 부모인 나는 부모인 나로서 나의 자기결정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태도는 부모 자식이라 하지만 내가 애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고, 또 애가 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야 될 건 내가 막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간섭 받지 말아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딱 마음에 갖고 있으면 판단적인 성향을 그나마 조금 멈출 수 있죠. 이게 자꾸 판단적인 성향이 작동되는 사람은 뭐냐면 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옳다. 내가 네네. 옳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판단적이 돼요, 사람이.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자칫하면 판단적이 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뭐 자식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같은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다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성향이 네. 발동하기가 쉽죠. 네. 사실 이거는 짝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이면 뭐 그렇다고 치는데 가령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그 집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시는 부모님은 이제 속이 터지는 분들이 좀 계시고 특히 자식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나가서 자기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지켜보는 게 부모로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외국에서는 되게 강하게 그걸 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죠. 참 음.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렇죠.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 특히나 심한 정신질환이 있다. 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기히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사회적 틀을 많이 벗어나고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사회적 상식,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지 돼. 이런 예의를 지켜야 되고, 한 집에 살려고 하면 자기 방 청소 정도는 자기가 하고 음. 집안일도 부분적으로 분담해야 되고, 부모를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나름의 부모 자식이지만 한 집에 살려면 한 집에 사는 룰이 있잖아요. 네네. 룰이 있는데, 이제 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힘든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룰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기 방 청소 안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온 집안을 계속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부모를 볼 때 인사를 안 한다든지, 내지는 대화를 할 때 계속 욕을 한다든지,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지, 조울증 같은 경우에 돈 사고 쳐놓고는 부모 보고 갚아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참 난감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존중해 주자니, 지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자니 엉망이고, 때로는 내 삶에 침해가 너무 크고. 그죠. 근데, 자, 일반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다. 기본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잡는 점보다는 좀 허용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부터 안 된다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각 가정마다 다른데, 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나를 봐야 돼요. 그랬을 때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딱 잡고 가야지 되고, 가족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 지가 더 잘 살아가게 만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지금 행동 목표.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요게 있고, 그다음 사소한 것들까지 있잖아요. 사실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뭐를, 이 행동을 바람직하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수도 없이 많아요. 뭐 항목을 쭉 만들자면 뭐 100가지 이상도 나올 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를 딱 잡고 가고, 나머지는 눈을 콱 감아야 된다.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이것저것을 다 고치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고쳐요. 정말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개선이 되면 만족한다. 나머지는 다 일단 보류. 이래서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눈을 감으셔야 된다. 그런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방금 그 너그러운 무관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두는 것과 또 방치하는 것을 좀 혼동을 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어디까지를 기다림으로 보고 또 어디부터를 또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그러운 무관심이라면 이제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건데, 사실은 모르는 척 해줄 수 있으면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는 위험성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때,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심각한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요건 안 된다는 거죠. 또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 타인의 신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예상될 때는 예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려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제지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무조건 112에 신고해라. 가정 안에서도 그 기준이 뭐냐면 폭력이 나오면, 자, 폭행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하는 폭행이 나오면, 내지는 폭행이 나오려고 하면 신고해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응급 입원을 시켜라. 위험성에 근거해서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봐줄 수 있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는, 제 경우에는 허용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지한테는 좋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집집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해 주고 어디서는 안 될지 요런 선들을 정해야지 돼요. 이런 선들은.
가족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두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사회는 정신 건강과 이런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가장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까 첫 번째 말해 주신 게 그냥 증상만 고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고려를 안 한다는 게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 이외에 또 어떤 식으로 가장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증상만 문제시 삼고 무조건 증상만 없애면 된다고 음. 생각하는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결국은 개인의 결함, 치 치의의 부족함, 이게 뇌의 어떤 문제든 아니면 쥐의 능력 부족이든 지 문제니까 지가 치료받으면 된다. 치료받아서 지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개인만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한 개인만의 문제이기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문제라고 이제 봐야지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관점 중에 하나가 성순환과 악순환인데, 이들이 가진 어떤 특성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서로 잘 작용을 때문에 피드백이 주어지고 하면은 이게 선순환으로 가서 이들이 사회 속에서 좋은 기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악순환으로 가면서 결국은 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개인의 잘못이고 한 개인이 자기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요렇게 보는 거로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작게는 좀 더 바람직한 치료 환경, 나아가서는 좀 더 바람직한 치료적 요소들, 치료적 여건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네,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게. 또 그리고 더 크게는 단지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좀 더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회가 바뀌어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지금의 우리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물음표를 음. 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저는 이들을 1급수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3급수 사회인데 그래도 우리가 2급수 정도는 돼야 되겠다. 라고 사회 전체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지 되죠. 이들만 무조건 하고 너희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어야지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 살아가기 힘들게 음. 만드는 그런 어떤 지금 사회 분화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 음. 정말 살아가기 팍팍한 사회. 이런 사회면 사람들이 탈인할 수밖에 없죠. 음. 이렇게 회복을 이제 삶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정말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이제 그만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계셨을까요? 내가 무력하다,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들은 꽤 많았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도 하고, 또 전국 각 지역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등등의 음. 특강도 하다 쫓아다니고 했던, 뭔가 이 시스템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시스템을 못 바꾼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좀 더 그래도 모델이 될 만한 어떤 기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 눈에 좀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시기도 있었고, 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죠. 했었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뭐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노력을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그런 어떤 좌절감들을 많이 맛본 거죠. 맛본 거고 지금은 인제 아주 소박한 입장이 됐죠. 지금은 '더 욕심내지 말자. 그냥 내한테 오는 사람들 상담 잘해 주고 교육 잘 시켜 주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그냥 말로써 하는 것,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강의하는 거, 아니면 책을 쓸 수 있다면 책을 쓰는 거로써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하자.'라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 젊은 시절에 비하면 이제 많이 소박해져 있는 입장이죠. 그러면 계속 이 교수님을 다시 현장으로 어 돌아오게 하는 어떠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하시는 어떠한 이유? 글쎄요. 뭐 거창한 사명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 라는 거죠. 저는 뭐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익힐 기회도 없었고, 저는 어차피 전공이 심리학이었고 심리학 안에서 임상심리학, 임상심리학 안에서도 조현병 조울증 요거를 가지고 평생을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온 거거든요. 뭐 심리 상담을 할 때에도 조현병, 조울증 이 친구들 상담 그리고 그 부모들 상담을 주력으로 해 왔고, 다른 쪽 심리 상담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고, 저 자신이 이쪽에는 매우 전문적이 되어 있지만 이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는 정말 무능력한, 수입을 창출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이 분야에서 요 재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일단은 감지덕지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다행히 그래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늘 갖고 있는 좀 미안함이라든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저는 평생을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한때 음. 젊은 시절에는 이른 나이에 대학 교수가 돼서 나 잘난 줄 알고 살기도 했고, 다행히 노후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는 날까지 뭐 생계에는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될 정도인 것 같고, 그런데 좀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장애인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 조현병 가족, 조울증 가족,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음. 말하자면 우리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문가라고 대접도 받고 돈도 잘 벌고 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대접도 못 받고 수입도 제대로 발생 못 시키고 사는, 이런 한 동네 안에서 이렇게 삶이 갈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대접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산 만큼 과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준 게 있는지, 대접받고 살게 도와준 게 있는지라는 면에서 좀 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거로 그치면 너무 좀 허망한 이야기일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가진 생각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나마 잘 정리해서 좋은 책이라도 좀 한두 권, 몇 권 정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 교수님께서 해 주시고 또 교수님의 길을 따라서 또 많은 분들이 이 길을 또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는 차마 여쭤보진 못했지만 '아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인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강 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 고민 스님께서 미리부터 잘 조사해서 정말 잘 짚어 주셨다 싶고요. 그래서 고민 스님께 제가 감사드려요. 뭐냐면 정말 이 주제는 관심을 안 갖는 주제거든요. 제가 고연병 조울증 쪽으로 한다. 이게 정말 이 당사자나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음. 이 일반인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이 주제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것이 단지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또 그 연결고리를 부각시켜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질문들로 엮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처음 이 이야기의 시작이 병이냐 삶이냐. 결국은 음. 병이라고 하는 것도 삶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삶의 이야기다는 음. 점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삶에서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그걸 헤쳐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 조현병 조울증 이야기도 역시 그런 이야기죠. 그들로서도 뜻하지 않았던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 또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하고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공통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이것을 그렇게 큰 관점에서 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질 텐데, 불행히도 이것을 자꾸만 특수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병의 문제다. 그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병이다.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수한 병의 문제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관여할 생각하지 마라. 최고의 전문가한테 맡겨라. 요렇게 자꾸만 방향을 몰고 가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부분적으로 특수한 문제인 부분도 있죠. 정말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분들은 삶의 이야기다. 이것을 특수한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나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을 경험한 제1 인자 입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결국은 그 당사자들, 직접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죠. 직접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보겠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 하여튼 그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 그 마인드로 가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뭘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고생스럽죠. 정말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어떤 인생의 바닥이죠. 거기에다 더욱이 "정신병자다."라는 낙인까지 찍혀 있는 상황이고 정말 인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뭐 억지로 되는 일일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더더욱 어렵죠. 때가 되어야 되고 저절로 순리대로 풀려가야지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고 하여튼 그런 종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자 볼 때에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아주 큰 이유가 뭔가를 붙들고 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건 꼭 이래야지 돼. 아니면 안 돼.'라고. 그런데 뜻대로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좀 놓는 '그래도 괜찮아. 그거 아니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때까지는 '나는 정말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고집했었는데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는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어쩔 거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뭐든지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면은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고 뭐든지 간에 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가면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끝끝내 못 놓고 손에 꽉 쥐고 못 놓고 있는 게 있다면 참 죽기보다 힘들겠지만 그거를 놓는 게 오히려 편안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감당하기엔 버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배정규 교수님은 이 유튜브 채널과 이 재은 심리 상담센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의 회복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건 회복이란 단지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지 다시 묻는 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삶이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조금씩 다시 살아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삶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정규 교수님, 오늘 고운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